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성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158포인트에 달하는 큰 폭의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이는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군요. 1078까지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가 920선까지 급락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30.19포인트가 떨어진 968.97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후 들어서 CN그룹 위기설, IMF 지원설이란 폭탄을 맞고 우리 증시는 총 맞은 새 마냥 힘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요, 강남권의 고가주택 폭락의 원인과 전망, 그리고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이 바닥물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민 입장에서야 그 폭락을 했다는 가격조차도 사실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가격이지만, 하지만 그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폭으로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참 뭐라고 할 말을 잃은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여기서 더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공포가 시장을 덮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 더 큰 두려움이겠죠. 자,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서일범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권 고가 아파트 하락세는 오히려 계속되고 있고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용인 분당에 이어 강남권에서도 고가주택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현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대치동 음마 아파트 102제곱미터형은 최근 7억 8천만 원의 급매물이 나오며 심리적 저지선이라던 9억 원이 무너진 데 이어 8억 원 선까지 무너진 모습입니다. 또 다른 재건축 예정 아파트인 개포주공 5단지 102제곱미터는 7억 원의 급매물이 출현했고, 개포주공 7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7억 8천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말 최고 12억 원을 호가했던 아파트니까 4억에서 5억 원이나 떨어진 셈입니다. 공구 폭탄이 휩쓸고 간 잠실도 사정은 비슷해 13억 5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잠실 5단지 112제곱미터형은 급매물 기준 9억 원까지 떨어졌고, 인근 가락시형도 최고가 대비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떨어진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곡동 렉슬 85제곱미터형은 2년여 전보다 2억 원 이상 하락한 6억 7천만 원의 급매물이 나타나 중소형 주택까지 가격 파괴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어떤 시장에서 이제 투매 현상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그 직전까지 이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시세가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이제 부동산 가서 물어보고 나서 한 요 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면은 그거보다 살짝 더 낮춰서 이렇게 내놓는 게 일반적인 그 매도자들의 그 마음인데요. 그래도 전혀 알아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공포심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자, 이렇게까지 강남권 집값이 급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최근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입니다. 집값이 상승하던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갚아야 할 처지에 몰리면서 이자 압박에 집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는 8% 선까지 육박했는데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라면 1년에 1,6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 금융위기로 실물 경제까지 쪼그라들면서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원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최소 1년간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면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면 지금 팔아야 한다는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기지역 해제에서 강남권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것도 악재입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을 경우 LTV 및 DTI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매수세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게 집값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면 이제 주택 담보 가치가 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금융권으로까지 이 집값 하락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판 서프라임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심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하고 이것이 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확산된 게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인데요. 하지만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우리나라의 LTV 평균은 지난 6월 말 현재 48% 수준으로 미국의 94%에 비해 현격히 낮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집값의 대부분을 빚으로 충당하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값의 절반 정도가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집값이 반토막이 나지 않는 한 금융권 부실 가능성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투기 지역의 LTV 한도가 40%에 불과하다는 점도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령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가 늘어나는 등 부실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시중은행이 이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의 예측입니다. 네. 자, 그나마 이제 LTV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그 담보에 대한 그 억누르는 대책들을 수년 전에 실시한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는 아주 큰 약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집값이 떨어져도 금융 위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들보다는 적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강남의 집값 다시 오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떨어지는 그 하락세라도 좀 주춤했으면 좋겠는데 한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질 걸로 전문가들은 내다보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시중금리가 가장 큰 변수가 되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이자 부담이 급매물 출현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전격 인하한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금리도 따라 내려가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 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및 재건축 규제 완화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유로운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해지는 데다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규제 완화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 경우 투기 심리를 다시 한번 자극할 수도 있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도 살려야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투기에 대한 우려도 잠재워야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 절충점을 찾기가 적당한 선을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찾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정부를 믿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서일범 기자와 함께 강남권 집값 급락에 대한 소식과 그에 대한 예측을 분석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우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인수 합병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차순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미국계 금융투자사죠. 리플루드 홀딩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홍재원 기자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홍재원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우 일렉의 인수 후보가 확정이 됐지요. 예, 대우 일렉 채권단은 오늘 미국계 사모펀드죠. 리플루드를 매각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리플루드는 지난주부터 채권단 심사 결과 사실상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발표로 공식화됐습니다. 앞으로 채권단하고 리플루드가 대우 일렉에 대한 실사를 거쳐서 가격이나 기타 절차를 협의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우 일렉 매각 협상 과정이 그동안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걸렸고 과정 자체가 좀 복잡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매각이 여러 번 난항을 겪었는데요. 2006년에는 리플루드가 인도의 비디오콘이라는 가전회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적이 있는데 이 가격이나 이런 점에서 채권단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고요. 올해죠. 2월에는 모건 스탠리 PE가 후보로 선정됐는데 역시 협상 과정에서 무산된 적이 있어서 채권단으로서도 이번 협상은 아주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미 그 협상 과정에서 무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협상 과정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겠습니다. 네. 자, 이 대우 일렉이라면 예전에 그 탱크주의라는 그런 말로도 상당히 유명했었고 제 기억에도 그냥 냉장고를 아주 높은 데서 그냥 땅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광고로 아주 단단한 그 전자제품을 내세워서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우그룹이 해체된 그 사태 이후에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회사 회생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매각 협상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만 일단 대우 일렉으로서는 빨리 새 주인이 좀 나타나서 이게 회사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물론 재무적 투자자라는 게 일단 회사를 인수한 후에 좀 가치를 좀 올려서 되팔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회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리플루드가 대우 일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좀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대우 일렉은 워크아웃 이후에 가전업체에서 꼭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투자 이런 게 전혀 없다시피 해서 그동안 시장을 많이 잃었었는데 최소한 이렇게 매각이 만약 성사가 되면 회사 정상화를 위한 교두보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대우일렉의 그 인천 공장이 사실 그 인천 남구의 용현 하객지구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네. 공장이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도 굉장히 화랑세를 보인다면 그 토지 가치라든가 네. 그런 것을 좀 산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좀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좀 부동산 시장마저도 좋지 않으니까 네네. 이래저래 참 안 도와준다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예. 자, 그렇다면 리프로드가 대우일렉을 인수할 경우에 추가적인 구조 조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대우일렉은 지난해에도 1,500명이 넘는 인원을 조정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우는 대우전자 시절에도 TV 쪽에는 별로 재미를 못 봤죠. 근데 이제 지금도 영상사업부라는 조직에서 TV, DVD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프로드는 아마 이런 사업을 인수하면 바로 접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일렉 내부에서도 뭐 이런 사업을 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게 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노조 쪽하고 좀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뭐 아무래도 인적 구조 조정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홍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대우일렉을 말씀드리면서 인천 쪽의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일대에 동양제철화학, 휴스틸,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자동차 판매, 서부 트럭터미널 등등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연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증권사 모임인 한국증권업협회 임직원들이 증시를 살리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최수문 기자로부터 그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수문입니다. 네, 증권업협회에서 펀드 가입 행사를 했다고요. 정협 임직원들이 오늘 오전 여의도의 한 증권사 영업점을 찾았습니다. 3년 이상 장기 투자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장기 투자 펀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 데 대해 업계 스스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화답한다는 취지입니다. 협회 임직원들의 오늘 적립식 펀드 설정 금액은 연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황근우 회장은 성장주 펀드에, 장건상 부회장은 성장 배장도 펀드에 각각 월 100만 원씩 투자합니다. 이 외에도 임직원 100여 명이 함께 펀드 계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정치를 살리기 위해 정협에서 먼저 행동을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네. 자, 이 황건호 회장이 미 대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제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다면서요? 황건호 회장은 미국 금융시장 혼란은 경기 둔화 움직임이 대선이라는 정치적 행사와 맞물리면서 촉발됐다고 풀이했습니다. 미 대선 이후 정치 안정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황 회장은 또 우리 경제의 힘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한국 자본시장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오는 만큼 투자가들은 길게 보는 안목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협은 현재 주식으로 저축하기 캠페인과 공익 광고를 내보내는 등 장기 투자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야구 금메달의 김경문 감독을 정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김 감독의 뚝심처럼 장기 투자가 성공 투자를 이끈다는 공익 광고도 방영 중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세제 혜택 장기 투자 펀드가 요즘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 그거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최근 정부가 장기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에 도입한 신상품입니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 투자가가 분기별 300만 원, 연 1,200만 원 이내 규모로 3년 이상 적립식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1년차 불이익의 20%, 2년차의 10%, 3년차의 5%가 각각 소득공제되고 3년간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 처리됩니다. 내년 말까지 가입 또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한해 가입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광욱 금융위원장도 최근 적립식 펀드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계에서 장기투자 펀드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최수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의 움직임 상당히 다이나믹했는데요. 그 다이나믹한 게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나서 그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입니다. 박혜욱 기자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혜욱입니다. 네,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0.19포인트 내린 968.9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저점과 고점 간 간극이 157.98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높았던 하루였습니다. 오전 9시 18분에는 선물 가격의 급등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또 오후 1시 46분엔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의 폭락에 따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요. 이에 따라 파생상품 매매 거래와 호가 접수가 5분간 중지됐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156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외국인 역시 15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은 41억 원 순매도, 프로그램 매매 역시 3,580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중 변동폭이 무려 158포인트 조금 못 미치는 사상 최대 폭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급등락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날은 그 정도가 더욱 심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의 일중 변동성은 15.8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중 변동폭은 157.98포인트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날 주식시장은 전날과 달리 시작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상승 마감 소식에 급등세로 출발한 주식시장은 전날의 기세를 이어가며 장중한테 78포인트 이상 급등했지만 뒤이어 전해진 악재의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시행그룹 워크아웃 위기설이 전해지면서 금융주가 폭락했고, 여기에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하지만 또 순매수로 전환하는 등 수급상의 변화는 있었다는 그 지적도 있던데요. 네, 이날 수급상에 작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줄곧 매도 공세를 퍼붓던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전환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외국인의 이 같은 순매수 전환은 쇼커버링, 즉 재매수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이 공매도로 빌렸던 주식을 되갚기 위해 주식을 재매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외국인은 이날 공매도가 집중됐던 업종을 대거 사들이면서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이 투신의 매도 공세인데요. 특히 투신의 경우 지난 24일 증시 안정을 위해 매도를 자제하자는 결의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같은 결의를 무색해할 정도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투신의 결의가 이번에도 헛구에 그칠 것이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장의 움직임 자체가 오늘 좀 급등 장세로 좀 마감을 하고 우리 증시가 좀 탄탄하게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사실 그 기대가 깨졌습니다. 자, 우리 장의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네, 지수가 재차 급락하면서 주시장은 다시 한번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불거지면서 지수를 억누르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인데요. 시장 관계자들은 또 어떤 악재가 나올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인데, 전문가들은 변동성 장세가 마침표를 찍고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 유관기관 임원들이 연봉 삭감을 결정했다고요? 네, 시내 직장으로 일컬어지는 금융 유관기관들에도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이날 증권 유관기관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원들의 연봉을 삭감하는 긴축 경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사장, 상임감사위원 등 상근 등기 임원 연봉의 20%를, 집행간부 연봉의 10%를 삭감하기로 했고, 증권예탁결제원도 이날 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전무와 상무 등 등기 임원 및 집행간부의 연봉을 정전보다 31.5%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불황이 점차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박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증시 상황까지 정리해서 들어봤고요. 센경제현장 잠시 후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3.4%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3.6에서 3.9%를 예상했던 민간 연구소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10월 경상수지가 5억에서 10억 달러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은은 조선업체에 선박 대금이 들어오고 유가가 하락하는 연말엔 흑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우던 증권 유관기관의 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증권 선물 거래소가 등기임원 전원의 연봉을 20% 줄이기로 하고 증권 예탁 결제원도 31.5%를 삭감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미뤄집니다. 한상열 국세청장은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고 고지세액도 징수를 미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Live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 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그분들의 해안을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장규성 지점장, 교보증권 이주영 대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장규성 지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네. 장에 계시면서 이게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변동성이 무지하게 컸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오늘 아침 시장은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전일 다우지수가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순조롭게 상승을 해서 지수가 8%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1시부터 이게 불거졌습니다. 1시 정도에 CN그룹의 워크아웃 신청설 그리고 IMF 구제금융 신청설이 장에 나돌면서 시장은 급전직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CN그룹 주식은 물론 CN그룹의 신용을 공유한 은행주들이 하한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이런 은행들이 다들 하한가로 가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79포인트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의 변동폭이 15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수가 79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후 2시께 정부 당국자가 IMF 구제금융설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지수가 낙폭을 좁혀서 마이너스 30포인트로 오늘 장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뭐 장 자체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이제 CN그룹에 관련된 뭐 워크아웃 신청설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도 어떤 뭐 CN그룹의 그 재무 구조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런 얘기들은 시장에 좀 널리 나와 있었고 신림동 쪽이었나요? 그 뭐 시행 분양한 그런 그 대규모 쇼핑몰 같은 경우도 네.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게 제대로 됐나 싶은 그런 염려가 들었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까지 좀 몰리고 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업종별 특징이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특징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행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주가 업종이 11% 이상 빠졌고요. 주요 은행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한지주, KB금융지주 등이 하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이 또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건설업종도 6% 이상 빠졌고 현대건설이 9%, GS건설이 8%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업종도 있었는데요. CJ제일제당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걸 비롯해서 제약업종 중에 일성신약이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신약을 발매한다는 그런 발표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는 급등했다가 또, 아니 뭐 어제는 급등했다고 말할 수도 없죠. 오늘 아침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워낙 급등으로 장을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밝은 표정으로 이제 밝은 톤으로 여러분께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좋았던 장이 오후 들어서 이게 팍 꺾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거 하루 장을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 이게 증권업계에 몸담고 계시는 분은 요즘 하루하루가 진짜 칼날을 딛고 있는 그런 심정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내일 장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일 장을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장을 전망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진폭이 150포인트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한번 살펴봤으면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접해 있는 긍정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정부가 시장의 요구에 드디어 순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책인회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임시 금통위가 열리면서 0.75% 정책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시작했죠. 이건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일이고요. 정부에서 그만큼 시장 상황을 급박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물 경제 불안의 뇌관인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시장에서 그동안에 요구를 했던 내용이죠. 부동산이 지금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실물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돌아갈 수 있게끔 풀어달라는 그런 요인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하는 내용은 금융대출 규제 기준이 되는 DTI라든지 LTV를 완화를 검토한다.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해제를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188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풀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화로 31조, 외화 자금으로 151조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번째로는 대기업에서 그동안에 요구를 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인데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수도권의 대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허용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조만간에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는 경기 부양책,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 등이 지금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장에서도 보여줬지만 부정적 요인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았듯이 극도의 투자 심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CN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다는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비췄을 뿐인데 우리나라 주요 은행주가 하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투자 심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신용 경색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업종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소비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가 되고 있다는 그런 징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투자자들이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럴수록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 다소간의 아픔이 없이 모든 게 잘 풀려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행그룹 워크아웃 신청서에서 잠깐 볼 수 있었듯이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지금 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PBR이 지금 0.8배에 이르고 있어서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0월이면은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걸로 정부 당국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147불까지 갔던 게 지금 63달러에 돼 있고, 그다음에 환율 요인도 지금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내년 또 전망하는 걸로는 1,050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에 주목을 하면서 지수 900선 정도에서는 조금씩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는 주식을 조금씩 매수를 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소 가운데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주영 대리께서는 내일 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장을 전망하는 자체가 굉장히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확대된 시점에서는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든 투자자들이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아까 이제 지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긍정적인 면에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좀 꼽아보자면은,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국들의 그 시장은 그래도 견조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똑같은 시간대에 거래가 진행됐는데 결국에는 7%대 상승을 시현해가지고 마감했습니다. 따로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그 공포 시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 밤을 지나고 내일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다소나마 그 안정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주일 만에 환율이 하락했다는 점과 그리고 소폭이나마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했다는 점은 다소나마 그 불안감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두 분의 어떤 시장에 대한 그 인식을 들어봤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또 저희가 더 얻어봐야겠죠. 자, 먼저 장규성 지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투자 전략의 포인트를 짚는다면은 어떤 부분을 건드려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시장이 비록 30포인트 하락하고 150포인트 이상의 큰 진동폭을 보였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대략적인 시사점은 연기금의 행태에서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기금은 최근에 집중적으로 어제 오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은 대개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의 매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현대자동차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매수를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일 뿐더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시장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 파이는 훨씬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주목을 하면서 연기금도 장기적인 전망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출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수출 비중이 80%에 달하고요. 포스코는 내수 업종이기 때문에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60%, LG전자가 76%에 이르는 등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기금이 매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연기금이 어떤 시장을 떠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식 매수 여력이 한 8조 원 가까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요즘 들어서 이제 워낙
누구나 이제 알아차릴 만한 그런 수로 주식을 대량 순매수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떠날 때 좋은 가격에 팔고 떠날 수 있는 받침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비난도 함께 있는데 글쎄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장규성 지점장께서 오늘 구체적인 종목보다는 최근 연기금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요즘 같은 장에서는 한 번 정도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연기금의 시각과 같은 시각을 갖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으로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영 대리께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역시 연기금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현대차하고, 그리고 시노펙스라는 코스닥 종목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장에서도 좀 나름 선방했다고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3분기 실적이 예상 저조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난번에 그 파업 사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예상 수준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이제 4분기에 그 실적을 평가할 때 3분기에 이런 저조한 실적이 오히려 기저 효과를 나타내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지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환율이 현대차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일본의 엔화는 유례없이 지금 평가 절상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차의 경쟁력보다 현대차의 경쟁력이 월등히 지금 높아져 가고 있고요. 따라서 그 마켓 쉐어나 아니면 동사의 그 환율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혜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러한 그 환율에서 빚어지는 이익 개선폭은 커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환율이 일시 좀 하락했지만 동사가 그 연초에 사업 계획을 작성할 당시에 예측했던 환율은 올해 95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환율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좀 앞서서 이 회사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울러서 최근에 경기 침체 염려 때문에 자동차 시장도 많이 좀 그런 우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실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수요의 그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동사가 그 판매구가 점점 증가하는 곳이 중남미나 아중동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점도 굉장히 이런 그 경기 침체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중소형차 비중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데요. 특히 소형차의 비중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 위축에 따라서 그 소비자들이 이 중소형차 인기를 중소형차에 대한 그런 선호를 더 많이 보이고 있어서 동사에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현대차를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한번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는 게? 제가 오늘 사실 목표가를 원래는 설정을 하고 왔었으나 네. 최근 장 상황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부러 좀 하지 말까요? 정하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한 이제 6만 원 선 밑에서 매수해도 이거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장 상황에서는 6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차에 이어서 시노펙스라는 회사도 오늘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예, 시노펙스는 구상호가 신양 PMP라는 회사입니다. 포스코의 방청 포장지를 주로 독점 납품하던 회사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 키패드하고 LCD 부품 그리고 나노 필터 사업 그리고 포장재 사업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군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3분기 실적을 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212.1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9.19%씩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그 회사가 지난 월요일 날 공시를 통해서 나온 얘기로는요. 이달 10월 달에만 한 1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해서 월간 단위로 봐서는 사상 최대의 그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 회사도 최근에 그 원화 약세에 대한 그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수출 비중이 52% 정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수처리 필터, 산업용 수처리 필터를 해외 시장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그 40% 이상의 그 매출 상승 효과가 환율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뭐 주력 사업은 키 PBA라고 하는 그 휴대폰 부품 관련 부품인데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의 그 성장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됨으로써 동사의 실적 또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일 걸로 기대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그 동사가 그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 성장성 관련해 가지고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은 하나하나 그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6월 달에 동사가 개발한 대용량 수처리 필터 같은 경우에는 LCD 반도체 공정용 그 수처리 필터에서 그동안에 외산 업체가 사용했던 것들을 거의 국산화하는 그런 국산화함으로써 그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공사막이라고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미세한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해수 담수화나 아니면 정수용 여과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향후에 이 회사의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회사를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차와 시노펙스 두 종목에 관한 추천을 이종 대리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Live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시는 변동성이 무척이나 큰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 변동성이 큰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우선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미국 증시의 상승에 의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서부터 시작된 국내 증시의 변수들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가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지분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카자흐스탄이 뱅크럽, 그러니까 워크아웃 상태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좀 부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CN그룹들의 워크아웃 소식인데요. 이 소식 역시도 국내 은행 대출과 그리고 부실자산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시의 하락폭을 갖다 확대시켰고 결과적으로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우리 증시에 무척이나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IMF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갖고 있는 원화를 이제 예치를 시키고 달러를 또 빌려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 자체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이제 IMF에서 구제자금을 갖다 지원받게 된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민은행입니다. 우선 카자흐스탄의 BCC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이 금융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IMF로부터 자금을 갖다 지원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 투자 손실이 좀 확대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그 손실이 좀 확대되는 것은 향후에 펀더멘털 약화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미국발 신용위기가 국내에서 자금 부족 현상을 갖다 이끌어서 국내 하나의 그룹사라고 할 수 있고 또 경륜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CN그룹이 워크아웃 상태에 좀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확대되면서요. 이 회사의 주가도 하한가를 갖다 기록했고 은행주의 주가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하한가를 속출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세 가지 증시 변수는 우선 악재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회사채 시장에 거래가 좀 중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향후에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내비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변수와 영향을 미쳤던 변수 세 가지에 관한 자세한 그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자, 하지만 그 밖에도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순매도세를 보이다가 오늘 소폭이나마 순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당히 많은 아시아 증시들이 또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은 그나마 좀 밝은 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확대되고 있고요. 가장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번 주에 이제 FRB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일본 중앙은행 역시도 금리 인하를 갖다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본다면 이제 세계 유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갖다 오늘 보였지만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본다면 사실상 매도세를 갖다 일관했던 점을 갖다 봤을 때 향후에 매매 패턴이 그렇게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고요. 오히려 외국인이 오늘 그래도 샀는데 이러한 샀던 거에 대해서 향후에 차익 실현을 갖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연기예금이 주식시장에 어떤 든든한 그 매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연기금이 이번 주 들어와서 한 3일째 지금 순매수를 했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연기금이 오후장에 들어와서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이러한 큰 장애, 그러니까 낙폭을 갖다 축소시켜주는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그 매매 패턴을 봤을 때 웹도덕 현상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물을 갖다 이용해서 현물 시장을 갖다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연기금의 자금이 현재 들어오는 점은 좋지만 이러한 상태를 갖다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좀 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선물 시장의 시장 베이시스라고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 시장의 차이를 갖다 나타낸 지표인데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즉 선물 시장이 현물보다 낮습니다. 선물이 낮다는 것은 향후의 미래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이 향후에 연기금의 매수는 하고 있지만 증시 자체의 지수를 갖다 얼마나 방어할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의문시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불확실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급등하는 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급등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여접시 무너진 그런 하루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이나 시장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분들께 어떤 투자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미증시의 변동에 의해서 한국 증시가 그동안 변동폭을 나타냈었는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변수가 좀 더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더라도 이러한 자금이 우선적으로 지금 선진국에서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이나 한국까지 지금 넘어오지 않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미국 증시나 선진국 증시와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에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차별화가 예상이 되고요. 차별화가 진행될 때 한국 증시의 변동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수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한 저평가 구간은 좀 더 지양하는 것,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한국 증시에서도 이러한 워크아웃이라든가 부실기업에 대한 발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리스크를 갖다가 많이 관리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도 시장의 어떤 하락에 대한 그런 압력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보수적인,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군요. 자, 오늘 도움 말씀은 메리츠증권의 투자전략팀 심재혁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에 상당히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를 요즘 살펴보면은요, 물론 경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또 시장의 반응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 밖에 실제와 좀 다른, 아니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그런 악성 루머 아닌 루머 때문에 시장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워낙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말이 전해질 때 말이 조금씩 부풀려지는 그런 속성이 좀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응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신경 쓰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